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31일 총선을 보름 앞둔 날입니다. 월요일에 조선일보가 배달되면은 저는 최보식 기자가 이번에는 누구를 인터뷰를 했느냐부터 먼저 찾아봅니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라는 이 인터뷰는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있습니다. 인터뷰에 성공하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잘 선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화제를 모으는 사람이라야 되고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라야 되고 뭐 드라마틱하면 더 좋고 그 시점에서 국민들이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보니까 누가 좋은 사람이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착한 사람만으로 될까? 저는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 자, 그런데 이번 어제 등장한 이 민경우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조갑제닷컴을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쓴, 그리고 우리 기자들이 쓴 민경우라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전부가 다 비판적인 기사입니다. 간첩죄로 2번 복역한 사람이 또 2번 좌파 정권 때 2번 사면 복권이 되어가지고 더구나 북한 방문까지 허용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더구나 조총련을 통한 공작에 포섭된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좌파 정권의 비호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아주 객탄하는 기사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써서 민경우라 하면은 귀에 친숙하는데 보통 분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이 민경우 씨가 아주 다른 모습으로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 인터뷰를 읽은 저희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이분은 지옥의 문턱까지 간 사람입니다. 지옥. 그 지옥은 뭐냐? 이른바 주체사상이라는 또 가짜 민족주의의 말하자면 지적 사기죠. 지적 사기의 심연을 보고 거기서 뛰쳐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옥을 본 사람이 천국의 고마움을 안다고 합니다. 이 공산주의가 등장한 이후 20세기의 지성사에서 위대한 인물들은 다 지옥을 보고 뛰쳐나와서 천국을 제대로 보게 된 사람들이죠.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한국에서는 황장엽 선생입니다. 앙드레 지드 같은 사람, 아하스 퀘스텔러 같은 사람, 또 다른 면에서 조지 오웰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맥락을 잇고 있는 사람이 이 민경우 씨고, 이런 사람을 발굴해서 인터뷰한 이 최보식 기자가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 소개를 해 드리겠는데요. 이걸 읽고 나서 저는 좀 진땀이 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글을 읽고 진땀을 난다고 했을 때는 그 단순한 감동이 아니죠. 거기에는 그 사람의 생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애가 평탄한 생애가 아니에요.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지옥 문턱까지 가서 그냥 지옥으로 쿵덩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애가 끝나요. 자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몰고 들어가 가지고 바로 그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더구나 권력을 잡은,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은 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글입니다. 고발도 바깥에서 보면서 변죽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뒹굴었던 사람의 눈에 비친 지금 집권 세력의 본질,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민경우 씨가 벌써 55이거든요. 이걸 보고 민경우 씨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습니다. 이 최보식 기자가 만난 곳은 경기도 분당에 있는 수학 입시 학원이랍니다. 수학 공부의 재구성이라는 책을 내는 등 꽤 이름난 강사라고 합니다. 이분이 민경우 씨가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인문대 학생회장이니까 87년에 학생회장이 됐으니까 87년 6월 사태 등 그 격동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주로 시위를 했겠죠. 그러다가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10년간 맡았고 김영삼 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간첩 혐의로 기소되어 총 4년 2개월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형을 다 살지 않았어요. 두 번 다 특별 사면으로 나왔습니다. 복권도 됐어요. 출감한 뒤에 민주노동당에 입당하여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을 맡아서 반대 집회를 기획했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민경우 씨의 전향이 시작되었다고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한미 FTA 반대 투쟁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반대 논리를 세우려고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고 숱한 연구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대학 시절 매판 자본으로 보았던 삼성전자가 소니 등을 다 합친 일본 전자업체보다 매출액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동안 내가 몰랐던 세상을 만나게 된 것이죠. 최보식 기자가 좀 뼈아픈 질문을 합니다. 감춰진 세상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남들은 다 아는데 당신만 안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경우 씨는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퇴영적 주체 사상과 민족의식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세상에는 스마트폰과 드론,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시대착오적 이데올로기 투쟁이었고 역사를 후퇴시켰습니다. 우리가 해보려던 한국 사회의 재편 작업도 애초에 틀렸던 것입니다. 이 길지 않는 문장 속에요, 정말 한 시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른바 주사파들, 극좌 운동권의 문제점을, 반문명적 그리고 수급 반동적 문제점을 고백한 사람이 저는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퇴영적 주체사상과 민족의식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세상에는 스마트폰과 드론,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시대착오적 이데올로기 투쟁이었고 역사를 후퇴시켰습니다. 우리가 해보려던 한국 사회의 재편 작업도 애초에 틀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사람들이 전향도 하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의 조종실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 민경우 씨는 이런 충격으로 이제 운동가의 삶을 접고 2012년부터 학원을 꾸려가는 생활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면에 나온 계기가 작년 조국 사태였다고 그래요. 작년 9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반대 서울대 집회에서 학생 대표의 요청을 받고 마이크를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후배들 앞에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장이 서울대학에서 마이크를 잡고 과거에 했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민경우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배였고 골수 운동권이었던 나도 조국 임명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집회에서 조국이 개혁적인지 아닌지를 떠나 그는 범법자다. 법에 의해 처벌받는 게 법치주의다. 지금 정권은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을 안 지켜도 되는 진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또 명언이 하나 나왔네요. 법을 안 지켜도 되는 진보는 있을 수 없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진보는 진보이기 때문에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사이
비례 후보 등으로 공천된 사람 중에 기소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라는 사람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집권 여당이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했다니까요. 공천을.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보는 법 안 지켜도 돼. 진보는 법 안 지켜도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계급투쟁론자가 됩니다.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 되고, 바로 그런 사람이 수구 반동 세력이고 특권 세력이죠. 우리 사회에서 정리해야 할 진정한 혁명의 대상입니다. 법을 안 지켜도 되는 진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멋진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 어록이 많아요, 이 인터뷰에. 최보식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조국의 문제는 조국입니다. 이게 자꾸 마드랜드 조국이 아니라 조국. 조조할 때는 단어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해야 되나요? 하여튼 조국의 문제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문제는 법과 상식, 팩트의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 명망가들은 마치 미신에 홀린 것처럼 비이성적, 비합리적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경우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이상한 기류가 문재인 정권에서 생겨났습니다. 온라인에서 이 사안을 놓고 운동권 동료 선후배끼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소수 강경파는 논리에서 몰리자 평소에 안 하던 궤변을 내놓고 감정적 은사로 공격했습니다. 팩트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토론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의를 외쳤던 이들이 어느덧 부패한 기득권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물질적 부패뿐만 아니라 정신적 부패입니다. 지식인이란 사람, 배운 사람이, 국민이란 사람, 시민이란 사람이 부패한다는 것은 뭡니까? 두 개를 부인하면 부패하는 거죠. 사실을 부인하고 법을 무시하면 그때부터는 정신적 부패입니다. 가장 타락한 인간이 되는 거죠. 꼭 돈을 받아야 부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부패는 사실과 법을 무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사실과 법을 무시하면서부터는 이 민경우 씨 표현대로는 이상한 기류다. 여기 뭐 이상한 기류라고 좀 점잖게 이야기했지만 정신병동적 상황이다 이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정신병동적 상황 아니겠어요? 정신병동적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조종실에서 한 인간으로 비교하면 뇌수, 머릿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온 몸이, 대한민국이라는 몸 전체가 지금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대학 시절 조국 씨와 인연이 있었나요? 라고 최보식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답은 동갑이지만 같은 나이이지만 운동권 노선이 달라 친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호맹 조직에서 조국의 후배였던 황희석은 비교적 잘 압니다. 그는 1987년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가 인문대 국사학과 사무실에 며칠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가 된 그가 조국 사태는 검찰 쿠데타라고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군부 쿠데타란 말을 썼던 학생 시절의 사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발전 과정은 아예 머릿속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최보식 기자가 이렇게 보충을 합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억울한 희생을 당했던 조국의 명예회복하고 새 운명을 맞이할지는 이번 총선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국이 이런 식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급박해 작년처럼 조국 퇴진을 외치며 광화문에 인파가 몰려 나올 일도 없습니다. 참 이런 인물이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냈다? 이 자체가 소름 끼치는 이야기 아닐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민경우 씨는 코로나 확산 사태가 정점을 치달을 때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등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끔찍한 기분이었습니다. 여권은 정치 세력으로서 책임과 양심을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석을 더 차지하느냐는
권력 의지의 화신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좌파다, 친북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본질에서 벗어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권력 숭배자들입니다. 권력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권력 유지에 유리하다면 내일이라도 반공 자유민주주의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권력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공짜 좋아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고 가짜 민족주의, 그러니까 종족주의죠. 종족주의 선동으로서 안보를 파괴하는 것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먹힌다 하면 또 금방 표변할 수도 있다. 왜냐? 권력이 목표다. 권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단 방법 안 가린다는 겁니다. 혁명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린다고 해놓고는 사실은 혁명이 아니라 권력 장악과 유지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린다. 이게 문재인 정권과 공산주의자들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이 조지 오웰이죠. 그게 1984년 소설에 녹아 있습니다. 최보식 기자가 이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1990년대 초 공산주의 동구권 붕괴는 운동권 학생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맹목적으로 추정해온 이념에 회의하기 시작했는데 당신은 오히려 1995년부터 친북단체인 범민련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민경우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 시절 해방 전후사의 인식, 전환시대의 논리 같은 책이 독소였습니다. 북한에 대해 감성적 접근을 했고 우리 민족끼리 주체적으로 하자는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지적으로 낙후한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거슬러서 우리나라를 극도로 고립된 반미의 섬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너무나 참 가슴 아픈, 본인으로서는 가슴 아픈 이 반성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애의 한 상당 부분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전향하는 사람이 제일 숫자가 적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 한길사에서 나온 책, 전환시대의 논리는 이영희 씨가 쓴 거, 이 책을 독이라고 그랬습니다. 독이다, 이게. 책이 독이 된다, 이거. 이 책을 쓰고 출판한 사람들 듣고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북한의 국내 동향 문건을 전달한 간첩 혐의로 2차례 징역형을 살았는데요. 물으니까 그때는 간첩 행위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조총련 정치국장과 200여 차례 통화하면서 그쪽에서 부탁하는 정보를 수집해 보내주었습니다. 남북 교류가 진행되던 시기여서 다른 라인에서는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북 화해, 교류, 뭐 우리 민족끼리 6.15 선언, 14선언 이런 걸 하면서 이 좌파 진영 안에서는 조총련 정치국장, 반국가단체 조총련 정치국장은 북한 노동당의 부하죠. 그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것이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진영의 심리를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더 심하지 않을까요?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라인에서는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 다른 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다른 라인이 말하자면 간첩질을 하고도 들키지 않는 다른 라인이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제 이 인터뷰가 특종이 많은 인터뷰입니다. 한 분 더 소개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일단 끊고 후반부는 다시 제가 제 2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